올해가 20학년도죠. 2020년이고, 오늘 여러분하고 같이 하려고 하는 건 이제 고려대학교 작년에 기출문제, 사회계열 같이 한번, 해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11월 말인데, 11월 20 며칠이야? 24일. 그래서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것들이 그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고 아마도 고려대학교도 예년 같으면 벌써 언제 시험을 볼 것이다. 그 다음에 어떤 방식으로 볼 것이다. 여기 이제 나올 텐데 뭐 요 영상을 볼 때쯤 되면 나올 수도 있고 어쨌든 우리가 고려대학교든 연세대학교든 편입준비라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대학교에서 요구하는 방식대로 글을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일단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고려대학교 논술 문제가 작년에 또 바뀌었습니다. 그죠? 그 전에 요약 나오고, 요약이 나온 다음에, 뒤에 문제가 뭐, 비판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해석, 평가, 뭐, 이렇게 나온 경우도 있었는데, 작년의 문제를 보면은, 문제 자체가, 사회계열 문제를 보면은, 당연히, 세 개의 제2시문의 관점에서 평가하는 거예요. 이건 비판형이죠. 비판형입니다. 그리고 또, 이래 세 국가의 사례를 종합해 이상적 사회의 조건에 대해서 논하시오. 요거는 고려대학교가 편입논술을 하기 전에 자유논술형이라고 해서 주어진 제2시문을 보고 자기가 생각하는 특정한 주제에 대한 관점을 도출하고 그 주장이죠. 주장에 대한 논거를 도출하는 방식, 일종의 자유논술형의 변형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물론 이제 모든 논술의 기본은 요약이죠. 여기서 요약이라고 명시하진 않았지만 각각의 제2시문이 주제에 대한 관점을 포착하지 못하면은 문제를 풀 수 없으니까 요약은 깔고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문제들을 한번 보면서 올해가 이렇게 나올 것이다는 예측할 수 없죠. 왜냐하면 고려대학교 문제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런 방식으로 나왔던 게 신입학 전형에도 있었어.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요약이 빠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요약이라는 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미 깔고 가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2013년도, 12년도, 뭐 14년도 요때 문제를 보면은 천자 안에서도 짧게 요약을 하고 비교하고 심지어 해석하고 비판까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작년에 문제가 이렇게 나왔다고 해서 요 문제를 그대로 외운다라고 하는 것은 고려대학교 논제가 여태까지 나왔던 방식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험이 없는 경우에는 그렇게 말하겠지만 오랜 경험, 그 다음에 이전에 논술이 나왔던 특징을 알고 있으면은 이것 이외에 여태까지 나왔던 논제의 유형들까지도 내가 나오면은 어떤 식으로 풀어야겠다. 물론 그 유형이라고 해봤자 뻔하죠. 주제. 오늘도 주제를 우리가 명확히 찾아야 되고 주제에 대한 각각의 제2신문의 관점을 비교하는 거, 비교, 그 다음에 해석하는 거, 비판하는 거, 이 네 가지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그렇게 따지면 고려대학교는 2000년대 초반부터 선생님이 논술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때부터 지금까지 논술 문제는 바뀌지 않았다. 뭐 연세대학교도 마찬가지고 모든 대학이 마찬가지입니다. 논제의 요구 조건이라는 건 방금 전에 언급했던 것처럼 주제, 요약, 비교, 해석, 비판. 이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고 각각의 주제에 대한 제2시문의 관점을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하는 거. 그것을 요약이라고 본다면은 작년의 문제도 당연히 요약이 있죠. 요약하시오라고 명시적으로 말하지 않았지만 주제에 대한 관점은 정확하게 포착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자, 사회계열 문제는, 그러므로 사회계열 문제는 작년께 뭐였어? 문제가 하나로, 물론 하나로 나왔지만 이게 복합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죠. 1에 나타난 세 가지 인본주의의 이건 인문계열이구나. 인문계열. 1에 나타난 세 가지 인본주의 입장에서 이의 은혜의 생각을 평가하고, 이거 600자 정도 되겠죠. 그 다음에 이의 은혜 관점에서 일의 진화론적 인본주의를 비판하시오. 이거 뭡니까? 하나의 관점에서 다른 하나의 관점 비판하는 것이 비판형이야. 비판형 2개가 나왔고. 그죠? 그리고 사회계열 문제는 요겁니다. 요건데, 선생님도 수업을 하기 전에는 쭉 전체의 내용을 보고 필요한 부분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다 적어요. 이렇게 적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 오늘 강의를 하기 위해서 이런 내용들을 쭉 정리를 했는데 당연히 우리는 이게 왜 필요합니까? 당연하게 이런 내용들을 미리
우리가 실제 시험에서도 주제에 대한 관점을 뽑고 이 관점에 차이를 설명하라고 하는 건가? 이거 비교, 연대 문제. 하나의 관점을 뽑았다면 그 관점을 통해서 다른 관점을 비판하라는 건가? 이건 조건형 비판. 그리고 세 가지의 관점을 응용해서 자기의 관점을 드러내라고 하는 것인가? 자유논술형. 이런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기 때문에 그 유형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지만 논제의 요구 조건에 따라서 우리가 글을 쓸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덥다. 선생님이 지금 선생님 학원의 스튜디오에서 스튜디오로 쓰는 강의실에서 찍고 있는데 덥네요. 더워서 히터 껐고. 자, 계속하겠습니다. 그 작년에 사회계열 문제는 사회계열 문제 요거 먼저 보고 그 다음에 파이널도 내가 중간에 얘기를 할 텐데 파이널은 예년 같으면은 이렇게 모아가지고 학생들 모아서 현장에서 쭉 강의를 했는데 제가 올해 이 그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5월인가 6월부터 한 6개월 정도 해왔습니다. 해와보니까 비대면으로도 충분하게 학생들이 멀리 오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뻔하죠. 논술 강의라고 하는 것은 다 뭐야? 먼저 크기 두 가지. 첫째, 자, 수업이지. 수업 뭡니까? 야, 논제지, 논제. 야, 이 논제는 이렇게 분석해. 두 번째, 그거에 따라서 두 번째 그러면 첨삭 요렇게 합니다. 맞아요? 첨삭? 그러면은 요거 현장에서 내가 지금 가르치는 거 현장,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수업을 듣고 학생들이 글을 쓰면 글쓰기에 대한 첨삭을 하는데 이걸 대면 첨삭이라고 하죠. 대면 첨삭. 근데 선생님은 여태까지 수업하면서 이 대면 첨삭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뭐냐면 공개평가야. 내가 가장 최초로 공개평가를 했던 강사인데 선생님이 이제 2000년대 초반부터 했고 2011년부터 2018년까지 김영편입에서 연세대학교 합격자 전체 1위, 뭐 메가스터디, 강남 메가스터디 합쳐서 뭐 메가스터디와 그 다음에 김영편이 합격자 전체 1위였는데 이건 김영편입에서 광고가 그렇게 나갔으니까 예전에 광고를 보시면 여러분들 알 것이고 선생님 예전에 블로그를 보면 김영에 있을 때에도 내가 합격자가 1위였다 이런 말 했었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자, 대면 첨삭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어? 대부분 이거 하죠. 이거 하는데 대면 첨삭을 하면 학생 옆에 갖다 놓고 병천아 이런 문제가 있어. 너는 이런 부분을 잘해 못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또 같이 함께 김영편입에 있었던 선생님들도 내가 나중에는 공개평가하라 라고 해서 공개평가하는 선생님이 김영편입에 있어요. 다 같이 했던 선생님들이고 또 그 안에서는 선생님한테 배워서 논술 강사가 된 사람도 있고 자, 그리고 우리 또 도편사에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키 크고 체격 좋은 선생님도 선생님하고 같이 또 수업을 했었고 자, 이 얘기를 해주는 이유는 뭐냐면 그 선생님들한테 내가 공개평가를 해야지만 학생들이 논술에 대한 다양한 이해를 할 수 있다라고 해서 공개평가를 요즘 하더라고. 공개평가. 이 공개평가라고 하는 건 뭐가 중요하냐면 대면 첨삭은 자기의 글이 어떤 정도 수준인지 몰라. 자기의 글의 수준을 모르고 네가 이런 걸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말해봤자 의미가 없습니다. 다른 학생의 글과 내 글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요 공개평가는 선생님 어디에서 하냐면 바로 여기 수업에서 합니다. 우리가 보통 논술 수업 3시간, 3시간이라고 하면 선생님은 요 글 쓰고 첨삭하는 거 1시간, 그리고 논제 분석하는 거 1시간, 그 다음에 공개평가하는 거 1시간 이렇게 들어가거든. 그런데 만약에 이게 비대면으로 한다면은 선생님은 미리 수업을 지금처럼 이렇게 다 찍어놓고 그 다음에 찍어놓고 난 다음에 학생들이 그 수업을 듣고 게시판에다 올리면 돼요. 올리면 두 가지를 내가 할 수 있어. 자, 대면은 아니지만은 선생님 그 조인병천 논술 카페에 들어가 보면은 거기에 첨삭한 게 쫙 올라가 있습니다. 내가 그것도 몇 년부터 한 거야. 2011년부터 다음 카페에 했다가 이제 네이버로 바꿨는데 다음 카페에 보면은 2011년부터 카페를 운영했으니까 거기에서 계속해서 게시판 첨삭을 했고 그 다음에 대면 첨삭은 당연하게 수업할 때에는 학생들 일일이 첨삭했었는데 코로나가 강화되면서 그게 어려워지고 있다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수업을 여러분은 이렇게 듣고 그리고 난 다음에 게시판에다가 글을 올리면 대면은 아니고 게시판에서 1:1 첨삭을 합니다. 그리고 그 글을 내가 모아가지고 학생에다가 게시판에다가 올리면 되죠. 예를 들어서
연세대학교, 그 다음에 파이널 강좌, 그 다음에 거기에 게시판에다가 1, 2, 3, 4, 5, 1일, 2일, 3일, 4일, 5일 이렇게 하면 1일의 영상, 그 다음 1일에 해당되는 텍스트. 그럼 여러분 그걸 보고 1일에 해당되는 글을 써서 올리면 거기에다 1대1로 첨삭을 하고 그거를 모아서 공개평가를 하면은 두 가지가 다 가능하다. 그래서 굳이 왔다 갔다 하면서 코로나바이러스에 걸릴 위험을 내가 감당하면서까지 올 필요는 없다. 아시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6월 달부터 5월인가 6월부터 이미 비대면을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비대면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 즉 이게 이제 유튜브이기 때문에 유튜브의 문제점 가끔 브레이크다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 또 녹화를 하고 있거든. 녹화를 해서 혹시 이게 브레이크다운 되면은 녹화한 걸 올리면 되고, 그죠?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했기 때문에 파이널에 해당되는 것은 고려대학교와 연세대학교가 이제 언제 시험을 볼 것이다. 내가 요거를 뭐 나중에 듣는 친구는 이미 발표가 됐겠죠. 그럼 그거에 따라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여러분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무 때나 들어오면 돼요. 굳이 라이브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들어와서 자기가 보고 싶을 때 강의를 듣고 그 강의에 해당되는 내용을 써서 올리면 1대1 첨삭. 그리고 내가 그걸 모아가지고 다시 공개 첨삭에다 올리면 그걸 보고 자기의 글과 다른 친구의 글을 보고 비교하면은 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서울에 있든 부산에 있든 제주도에 있든 아무 관계없어. 그렇게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물론 상황이 좋아지면 현강에서 라이브로 할 생각이고 라이브도 똑같습니다. 학생들이 현강에 있으면 내가 강의하고 현강에 있지 않은 학생들은 지방에서도 들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할 예정이다. 이거는 파이널은 그런 식으로 될 예정이기 때문에 카페에 선생님이 조윤병천 논술 카페에 들어가면 이제 공지를 내가 새로 올릴 거예요. 블로그에도 올리고 유튜브에도 올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그걸 보고 빨리 신청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면은 선생님한테 미리 문의를 주면은 내가 댓글로 어떤 식으로 등록을 하고 또 어떤 식으로 글을 쓸 것인지, 그리고 선생님의 지금 영상은 네이버 TV와 유튜브에 이미 연대거와 고려대학교께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보고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 연대는 신입학 전형에 해당되는 것도 같이 올렸기 때문에 그걸 보고 미리 논술은 이런 식으로 내가 풀어가면 좋겠구나라고 도움을 받을 수가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자, 파이널에 대한 공지는 그렇게 여러분이 보면 될 것 같고, 자, 오늘 거 사회계열 해제.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논술은요, 요약, 비교, 해석, 비판. 물론 주제는 기본이죠. 이거 외에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문제를 볼 때는 먼저 주제가 무엇인가를 정확히 파악해야 돼. 당연히 작년에 사회계열 문제도 주제가 있겠지. 주제가 뭘까? 여러분들 이 문제를 보면은요, 재밌는 게 논제 2, 3, 4에 세 화자의 관점을 바탕으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가 2번과 3번과 4번의 화자의 관점이야. 화자의 관점을 바탕으로 일의 을극을 평가하고, 그래서 요걸 통해서 일의 을이라고 하는 나라를 평가해. 오케이? 요거 평가. 그러면은 당연히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조건형 평가라고 하죠. 그치? 그런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일의 세 국가의 사례를 종합하여 이상적 사회의 조건.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이게 문제로 볼 때는 이걸 이렇게 해야겠다. 파란색. 1번 문제. 이거 몇 자입니까? 글자 수 대략 600자가 되겠지. 그죠? 이게 1300자니까 600에서 700자가 되겠고,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일의 세 국가의 사례를 종합하여 이상적 사회의 조건에 대해서 논하시오. 그러면 일의 갑국, 을국, 그 다음에 병국을 종합하여 이상적 사회. 이거지. 이게 고려대학교가 신입학 논술을 폐지하기 전에 나왔던 문제 유형입니다.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 이거를, 자, 요거를 자유논술형. 요건 조건비판이야, 조건비판. 그 다음에 요거는 자유논술형. 답이 없지, 당연히. 이쪽에서는 여러분이 창의성이라는 게 적극적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렇죠? 이것도 600자.
오케이? 그러면은 맨 먼저 우리가 논제를 보고 뭐 하냐면 지금처럼 이 논제가 뭐지? 즉 똑같은 제시문이라 할지라도 이 제시문 요약이면 정리하자. 비교라면 차이를 설명해야지. 해석이라는 것은 하나의 관점에서 문학작품이나 도표를 분석해야지. 고려대학교 문제는 대부분 문학작품에 대한 분석이었죠. 어때까지? 분석과 평가. 그죠? 그리고 비판이라고 하면 하나의 관점에서 다른 관점. 근데 방금 전에 얘기했던 요게 좀 달라. 오케이? 작년에 역시 고려대학교 논제를 바꿨는데 앞부분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요게 그대로 나올까? 그렇진 않죠. 2000년대에 2011년도에 앞뒤로 해서 고려대학교 문제가 1200자로 나온 적이 있었어. 그때는 짧게 요약, 그 다음에 비교, 그리고 해석과 비판이 그 안에 다 들어간 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경험이 작년에 요거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나올까?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 뭔 말이냐면 고려대학교는 앞부분에 언급했던 것처럼 요약, 비교, 해석, 비판을 응용해서 다양한 관점으로, 다양한 유형으로 낼 수 있다는 거 잊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죠. 오케이? 저희 선생님이 그래서 수업 시간 이런 것들 다 다루고 있었는데 어쨌든 자, 그럼 이렇게 한 다음에 우리가 그 다음에 뭘 해줘야 되느냐? 뭘 해줘야 될까? 자, 이 논제를 보면 그 다음에 틀을 잡아야죠. 틀을 잡지 않고 쓰는 거는 내가 어느 정도의 깊이 있게, 어느 정도로 깊이 있게 제2신문을 요약하고 분석하고 그 다음에 제2신문의 각각의 관점을 찾았을 때 이 제2신문의 관점을 찾을 때 비판형에 해당되는 지문인지 혹은 해석형에 해당되는 지문인지 아니면은 요약형에 해당되는 지문인지에 따라 가지고 요게 독해의 방법이 다르잖아.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여기 보면은 먼저 을을 평가라고 했으니까 제2신문 1에 을국 을이라는 나라가 지향하는 가치, 백자. 이렇게. 그 다음에 이것을 제2신문의 2의 관점에서, 3의 관점에서, 그 다음에 제2신문 4의 화자의 관점에서, 즉, 이 관점, 이 관점, 이 관점, 이 관점인데, 그럼 관점에 해당되는 걸 찾을 뭘 찾아야 돼? 이 글에 나와 있는 주제를 알아야 돼요. 주제가 뭘까, 이게? 이게 주제가 뭘까? 여러분들 이거 주제를 찾지 못하고 이 문제를 풀었다면은 이 문제의 명확한 방향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거야. 즉, 각각의 제2신문을 통합해 줄 수 있는 주제가 있어야 됩니다. 좀 이따 얘기하도록 하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리고 여기에서 그러면 이것을 내가 비판한 다음에 그러한 관점에서 여러분은 이상적 사회라. 이상적 사회라고 하는 것은 갑과 을과 병을 조합하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이상적 사회는 A라는 사회이다. 오케이? A라는 사회이다. 하고 이상적 사회가 추구해야 되는 가치들을 5, 6, 7 그러면 글자 수가 어떻게 됩니까? 요거 600자가 되고 600자가 되는 거야. 그러면은 각각의 이거에서 200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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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자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은 본문에 나와 있는 핵심적 개념을 그대로 가져오게 되면은 변별력이 있을 수가 없겠죠. 여기에서 여러분이 무엇이 들어갑니까? 창의력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 왜? 이쪽은 잘못하면 위에 있는 걸 베끼게 되는 거야. 잘못하면은 이쪽에 있는 거를 베끼게 되는 거지. 아시겠죠? 즉 이런 문제에서는 본문에 나와 있는 지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갖고 오는 게 아니라 고려대학교가 예전에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글을 쓴다는 건 압축적 개념어를 통한 정교한 글쓰기라고 했고 고려대학교가 2013년 4, 5니까 그렇죠? 13년도까지 기존의 주제, 요약, 비교, 해석, 비판형을 냈다가 너무나 뻔한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2014년 15학년도, 15학년, 16학년도죠. 이때에 나왔던 자유논술형을 통해서 학생들이 갖고 있는 창의성을 평가하겠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여기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이쪽은 창의성 이빠이가 들어가야 돼, 여기는. 본문 내용 정리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러한 유형으로 문제를 풀어줘야 된다. 이거는 전체의 글의 방향이 되겠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확히 이해했을 때 고려대학교가 요구하는, 그 연대는 또 연대가 요구하는 방식대로 글을 쓸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아시겠습니까? 자, 그럼 구체적으로 안으로 좀 들어가 볼까? 2번과 3번과 4번의 세 화자의 관점을 바탕으로 1의 을국에 대해서 평가하고 1의 세 국가의 사례를 종합하여 이상적 사회의 조건에 관해서 논하시오. 방금 전에 언급했던 것처럼 이 논제가 지향하는 게 무엇인가? 뭘까요? 이거 본 사람들이 있으면 뭘까?
목말르다. 자, 이거 본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있어. 이 요구 조건이 뭘까를 잡아주려면은 전체를 포괄하는 가장 중요한 주제라고 했지. 주제는요, 사회적 정의입니다. 사회적 정의. 혹은 이상적 국가. 여기에서 말하는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부의 분배를 기반으로 해요. 논술 문제 정말 많이 나오죠. 논술 문제 정의란 무엇인가? 정의의 문제예요. 분배의 문제, 부의 분배의 문제. 논술 문제에서의 정의, social justice라고 하는 것은 부라고 하는 것을 어떤 식으로 분배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고, 여기도 이제 그런 관점이지. 여기서 말하는 건 다 어떻습니까? 자, 국민들에게 부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식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분배가 되어질 것인가가 논의의 초점이 되고 있어. 맞습니까? 그렇게 따지면은 먼저 갑국 하나씩 볼게. 자, 갑국에서 지향하는 정의라고 하는 것은 균등한 분배예요. 부의 균등한 분배, 재화의 균등한 분배. 그래서 여기에서 강조하는 것은 그걸 누가 담당합니까? 국가가 담당을 해요. 그래서 국가 중심주의죠. 그래서 일종의 국가의 시장에 대한 강력한 개입이라고 하는 것이 이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종의 계획 경제를 기반으로 한 국가가 지향하는 가치야. 그렇죠. 국가가 지향하는 가치. 어떤 국가, 이상적 국가가 무엇인가 이렇게 들어가도 되고, 이상적 국가의 전제를 위한 부의 분배의 방식은 무엇인가 이렇게 들어가도 되고, 혹은 사회적 정의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들어가도 돼. 맞습니까? 이게 예전에 성균관대학 문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방식 중에 주제 중에 하나가 그런 것들이었겠죠. 오케이? 자, 첫 번째 갑국은 가장 강조하는 게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자, 양이죠. 염소인가? 어쨌든 자, 능력과 무관하게 한 사람당 양을 한 마리씩 준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망 원인과 상관없이 무조건 양을 회수한다. 이게 뭔 말입니까? 강력한 국가의 개입. 이런 핵심적인 내용들이 있어. 그리고 맨 그 제시문의 밑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불만을 갖고 있고, 개인의 노력이나 책임과 무관하게 구성원 한 명당 한 마리를 분배했다. 그러니까 부의 균등한 분배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논술 문제에서의 분배의 문제는 사회적 정의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상적 국가라고 볼 수도 있고, 혹은 social justice, 그 다음에 그냥 정의, 이렇게 정의란 무엇인가, 국가가 지향하는 정의란 무엇인가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방금 전에 얘기했던 바로 자 1번 문제의 갑국, 1번 문제의 갑국과 그 다음에 을국과 그리고 병국에서 지향하는 국가가 지향하는 가치 혹은 사회적 정의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각각의 제시문에서 뽑아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관점에서 논제의 요구 조건을 보면은, 자,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2번, 3번, 4번 화자의 관점에서 을을 평가. 이게 타당하다,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1번 문제에서는 갑국, 을국, 병국을 통해서 우리는 이상적 사회가 무엇인가. 그럼 방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문제에서 자, 부의 균등한 분배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한계가 있구나. 그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 이상적이죠. 그럼 여기에서 문제 삼은 거는 개인의 노력이나 책임과 무관하게니까, 우리는 갑국에서는 우리가 찾아야 될 이상적인 국가가 지향해야 될 가치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능력에 따른 부의 분배가 될 수 있도록 이라고 하는 걸 여기에서 뽑아야 되겠지. 오케이? 자, 그럼 여기에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여러분들이 헷갈리니까 이래 갑국에서, 이래 을국에서, 이래 병국에서, 이쪽에 자 지향해야 될 가치들을 포괄한 어떠한 국가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지. 맞습니까? 을국이 이제 포인터가 되죠. 왜냐하면 을국이 제시문 2번과 3번과 4번의 관점, 즉 부의 분배의 관점 혹은 지향해야 될 사회적 정의의 관점에 해당되는 관점에 비판에 해당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을국은 좀 더 정밀하게 독해할 필요가 있어. 을에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 국민들은 양과 토지를 모두 개인이 소유할 수 있고, 그래서 개인이 소유한다는 건 뭡니까? 부라고 하는 것이 사유재산으로 사적 소유가 가능하다고 하는 건데, 여기서 강조한 거는 자유롭게 서로
양과 토지를 고려할 수 있고 개입하지 않아. 철저하게 자유방임주의적 국가입니다. 자유방임주의적 경제체제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이 안에는 인간이 갖고 있는 자유가 철저하게 보장이 돼, 다른 말로 개인이 갖고 있는 능력이라는 것을 전제로 자신의 부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거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을국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국민들은 합법적 범위에서 모든 노력을 다할 수 있다. 근데 이 합법적이라는 말이 뒤에서 이제 비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야. 자, 그리고 또 을국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면은 뒤에 치면 갑국은 국가가 강력하게 통제할 수 있고, 이 통제한다고 보니까 이게 계획 경제가 될 수 있고, 이것이 잘못하면은 전체주의적 사회가 될 수 있고, 그쵸? 그럼 개인이 갖고 있는 자유라는 거 완전하게 개입되고 배제되고, 인간이 갖고 있는 경제적인 욕망이라는 것도 배제되고, 철저하게 국가에서 통제될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그런데 을국의 경우는 자유주의 경제체제이고 개인이 갖고 있는 능력에 따라서, 근데 지나친 능력이기 때문에 그 제시문에 보면 을국이 갖고 있는 한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왜 이렇게 근데 흥분해서 얘기하고 있지? 천천히 하겠습니다. 자기 자신의 노력에 따라 최대의 부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국가도 보호해주지 않아. 뭡니까? 철저하게 그래서 자유방임주의적 사회이다. 여기에서 부의 분배라는 건 철저하게 개인의 능력. 능력이라는 범주도, 능력이라는 단어도 논술 문제 굉장히 많이 나왔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근데 객관적일 수 있겠는가? 아니죠. 논술 문제에서의 능력이라는 건 선천적이고 우연적인 것과 연결돼서 나온 적이 많거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뒷부분에서 능력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개인이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특정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목표를 위해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의미에서의 도구적 이성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일종의 속임수가 됐을 때 그것도 능력이라고 볼 수 있을까라고는 비판도 가능하다고 하는 거야. 자, 그리고 갑국과 을국은 지금 대략 설명했죠. 병국에 해당되는 것은, 병국은 소유가 없어요. 일종의 공동생산, 공동분배와 같은 개념이고, 여기에서는 소유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 뭡니까? 공산주의 사회죠. 사회주의 사회가 될 거야.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밑에서 세 번째 줄에 일한 만큼 혜택이 부여되어 있지 않아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사람도 드물어. 그래서 여기는 을국처럼 가난해서 굶주린 사람은 없지만 빈부의 격차라는 게 없어. 그러나 여기에서도 개인의 능력이라는 게 철저하게 배제되고 소유라는 게 없다는 게 중요하죠. 소유가 없다면 제2심은 1에 갑국은 소유는 있어. 소유를 국가가 통제한다는 개념이고, 제2심은 병국에서는 소유가 없고, 그래서 개인이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조건이 없죠. 사유재산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랬을 때는 긍정적인 의미에서 인간의 이기심이라는 게 배제되는데, 그럼 그것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낼 수 있을까? 바로 그러면 이쪽에 이 병국이 갖고 있는 문제. 아까 을국은 지나친 자율성이죠. 지나친 자율성이라는 건 뭡니까?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배제될 수밖에 없고, 병국에서 말하는 건 소유라는 것이 인간의 이기심을 통해서 무엇? 사회를 발전시키고 개인의 능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조건을 배제하게 됐기 때문에, 그럼 이상적 국가라고 하는 것은 방금 전에 얘기했던 이 세 가지. 첫 번째, 갑국이 갖고 있는 문제점. 아까 여기도 갑국이 갖고 있는 문제점이라는 것은 재산은 있긴 있지만 그 재산이라고 하는 것을 국가가 강제적으로 개입함으로써 인간이 갖고 있는 자기 자신의 개별적인 노력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얻는 성취를 배제하게 됐다. 오케이? 을국에서는 여기는 사회적 약자의 배제, 그 다음에 병국에서는 바로 소유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근본적인 인간의 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는 추동으로서의 이기심이라고 하는 것이 배제될 수 있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맞습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는 2번과 3번과 4번의 화자가 지향하는 가치가 무엇인가를 통해서 얘를 평가해 줘야 되죠. 자, 그러면 이 부분에서는 2번이, 제20번 2번이 뭐가? 야곱의 얘기가 나오는데, 야곱 얘기를 보면 거기 엄마 찬스가 나옵니다. 이거 뭡니까? 이거는 제2심은 을국에서 말하는 철저한 자유주의적 경제체제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능력이라고 하는 것도 선천적인 능력, 우연적 능력이라고 하는 것도 그 안에 포함되느냐? 비판의 내용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 거기에 보면 속임수가 있어요. 속임수인데 이것이 법적인 범주 안에서의 속임수.
이게 이제 탈법적이지 않을 때에는 그것도 가능하다고요. 그러면 과연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규정할 수 있을 것인가? 제2시문 2에서는 능력이 아닌 술책. 근데 술책인데도 그게 합법적일 경우에 그게 타당할 수 있겠는가? 오케이? 그러니까 합법화된 술책이라고 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겠는가? 그러면 그런 것을 허용했을 때에 의리지향하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과연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3번에서는요. 3번의 관점에서 을국을 까는 것, 3번이 비판하는 건 무한한 욕망이야. 인간이 갖고 있는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통제되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문제점이 무엇일 건가? 이것을 가지고 을국을 비판할 수 있죠. 인간이 욕망의 노예가 되는 것인데 그러한 자기 통제력이 없는 인간, 그럼 욕망이라는 것을 억제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렇죠? 그러면 바로 인간에 대한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인간에 대한 지배의 가능성, 차별의 가능성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윤리적인 판단이라는 게 개입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4번은 자 제2시문 4번은요. 이게 아마도 이 부분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을국이 갖고 있는 한계에 대한 해결책일 텐데 사람들은 서로 사랑해야 된다. 상호 호혜적인 관점으로 공존을 지향하지 않으면 공동체가 유지될 수가 없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경제적인 차이라고 하는 것이 지나치게 극대화되면 그것이 인간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나올 수도 있다. 이런 관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전에 했던 2의 화자와 3의 화자와 4의 화자를 가지고 얘를 비판할 수 있지. 모조리 다 비판할 수 있다. 2의 관점에서 3의 관점에서 4의 관점에서 각각 비판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이 부분은 근데 여러분들이 주의할 점은 저 각각의 제시문을 꼭 그렇게 해석해야 되느냐라고 말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논술 문제를 볼 때에는 논술 문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각각의 제시문에 대한 관점이 제시문 1은 딱 이 관점이야. 제시문 2는 딱 이 관점. 그렇지 않아. 여태까지 신입학 문제의 경우에도 옛날에 뭐가 있었냐면은 옛날에 나와 있던 문제 중에 2010년 문제인가 12년 문제인가에 운의 사회적 기능이라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제2시문 2번 문제에 뭐가 있었냐면 운이라고 하는 것이 3번 제시문이구나. 3번 제시문. 거기에 3번 제시문에서 이런 게 있었어. 운의 사회적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추첨이 나왔었고 그 추첨에서 이런 말이 있었어. 자, 운의 사회적 기능이라는 건 통합이다. 이 통합이라는 건 사회적인 공동체성이라는 것을 강화하는 조건이 된다. 이것도 합격자의 글이었고 그때 합격자의 글에 또 뭐가 있었냐면 운의 사회적 기능은 부정적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종교적인 담론을 가지고 인간의 의식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똑같은 제시문인데 긍정적 관점으로 보기도 하고 부정적 관점으로 보기도 했다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가끔 가다가 논술 시험 끝나고 나면 도편사 같은 데 들어가서 이번에 주제에 대한 관점은 이게 맞죠? 아무 의미 없습니다. 아무 의미 없어. 관점이 맞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관점에 대한 논거가 중요하지. 주제문을 찾으면 뭐합니까? 논술 문제에서. 논술 문제라는 건 언제나 주장과 논거라는 게 있어야 되지. 맞아요? 그럼 자, 봐봐. 이걸 보면은 을국이 지향하는 자유, 경제주의적인 방임주의. 그렇죠? 인간의 완벽한 자율성, 인간의 능력에 따른 부의 증대를 긍정하면 제2시문 2의 관점에서 볼 때 얘는 타당하다, 타당하지 않다. 왜냐하면 첫 번째 문장은 다 주제문이야. 그리고 주제문에 해당되는 이건 왜냐하면 이게 다 근거들이야. 주장에 대한 근거. 그러면 주장에 대한 근거가 중요하지 주장 자체보다 이 근거가 타당한가 타당하지 않은가가 월등히 중요하다고. 그래서 우리가 논술 문제를 볼 때는 항상 먼저 뭘 해야 됩니까? 이렇게 단락 구성을 해야 돼. 단락 구성. 몇 단락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단락이야. 단락이 바뀌면 단락 안에는 모조리 다 주제문이 있죠. 예를 들어서 자, 이상적 사회. 자,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이상적 사회는 모두가 공존해야 되는 사회이다. 이렇게 잡는 거야. 첫째, 이 공존을 위해서는 제2시문 갑이 갖고 있는 아까 제2시문 갑의 문제를 갑국의 문제를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여기에서는 중앙집중적 경제체제죠. 그러면 거기에서 아까 능력 얘기했지. 그러면 이상적 사회라는 건 제2시문 갑의 관점에서 볼 때 인간의 능력과 그 다음에 자율성이라고 하는 것을 극대화시키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재의심은 의뢰의 관점에서 볼 때는 여기는 사회적인 안전망이라는 것이 전제돼야 된다. 왜냐하면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재의심은 병의 관점에서 봤을 때 아까 병에서의 핵심적인 내용은 뭐가 있었어? 그렇죠. 병국에서는 기본적인 사유재산, 즉 재의심은 병의 관점에서는 인간이 갖고 있는 자기 개발을 전제로 하는 사유재산이라고 하는 것이 기반이 돼야 된다. 왜냐하면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 이거는 내가 지금 하나의 예시로 든 거지 이게 답이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야. 이거에 해당되는 답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어. 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건 어떤 문제입니까? 철저하게 자유논술형이야.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창의성이라는 게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수업이기 때문에 방향만 그냥 잡아주는 거야. 오케이? 그런데 요 내용 자체가 또 일반론, 뻔한 내용이라고 하면 변별력이 있을 수 없겠지. 논거의 타당성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내가 지금은 이게 전체적으로 방향만 여러분에게 잡아줬는데 고려대학교 문제에서 신경 써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받자마자 맨 처음에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건 뭐야? 자, 우리는 논술에서 글을 쓰는 프로세스가 있어요. 첫째, 단락 구성이야. 정확하게는 첫째는 뭡니까? 논제가 뭐지? 논제를 알아야지. 논제에 따라서 우리가 각각의 재의심을 분석하는 방향을 설정하지. 주제를 먼저 찾아야 되고 주제를 찾지 못하고 각각의 나라에 해당되는 개별적인 가치를 기술하게 되면 변별력이 없는 거죠. 어떤 논술 문제가 주제가 없겠습니까? 주제가 있겠죠. 주제를 찾고 이 주제에 대해서 각각의 재의시문의 관점을 찾아내고 이건 기본이야. 이건 유형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관계없이 다 찾아야 돼.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논제에 따라서 이것의 유형이 무엇일까? 요약일까? 비교일까? 해석일까? 비판일까를 찾아내고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는 이에 따라서 단락 구성. 단락을 구성한다는 것은 바로 분량을 분배한다는 겁니다. 분량 분배. 이거 분량 분배를 해야지. 그리고 분량을 분배한 다음에 세 번째는 주제문을 설정해야죠. 이 주제문이라는 게 뭐야? 바로 이쪽에 나와요. 요거를 정확히 잡아줘야 돼. 이거를 정확히 잡지 못하면 논제의 요구 조건과 무관한 글이 될 수밖에 없고 또 어느 대학의 문제든 간에 논술 문제는 단락이 바뀌면은 주제문과 논거, 주장과 근거가 있어야 돼. 그래서 주제문을 찾고 그에 따라서 네 번째 이제 추론의 방향. 여기서 추론이라는 건 뭡니까? 2번, 3번, 4번의 관점에서는 을국을 까야 되지. 각각 화자의 관점에서. 그게 바로 근거. 근거를 만드는 거는 반박의 논리를 찾아줘야 되는데 본문 내용 갖다 베낍니까? 아니죠. 본문 내용 갖다 베끼게 되면 변별력이 없지. 논술을 배우지 않아도 독해력이 좋은 친구들은 본문에 있는 핵심적 내용 누구나 다 갖고 와. 오케이?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추론하고 이때 추론에서 중요한 점, 이 추론에서 가장 중요한 게 창의성이에요. 고려대학교의 자유논술형에서 가장 강조했던 거.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경력이 없는 강사들은 그런 얘기 하죠. 본문에 있는 핵심적인 것만 잘 갖고 와도 이거 무슨 어려져 추론이냐. 네가 경력이 없는 거지. 무슨 말이냐면 논술에서는 본문의 내용 갖고 와서 정리하게 되면 방금 전에 얘기했던 변별력도 없고 또 하나 대학에서 논술 가이드북을 보면 알겠지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거에서 보이지 않는 걸 찾아낸다. 연세대학교의 입학처에서 했던 말이기도 합니다. 본문 갖다가 베끼라고 하는 강사들은 자기가 추론이 뭔지를 모르는 거야. 추론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런 얘기를 하죠. 추론이 그만큼 중요하다. 아시겠죠? 작년에 선생님이 가르쳤던 학생들이 내가 편입은 딱 한 클래스에 했었는데 한 클래스가 맥스로 있을 때가 28명인가? 그랬어요. 28명 한 클래스. 맥스로. 보통 14명에서 왔다 갔다 했으니까 많을 때 8명이 맥스였고 보통 24명? 뒷부분으로 갔을 때 자, 그 작년에 붙었던 1차 합격자에서 13명입니다. 2차가 6명.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 주교학원에 있어 봤어. 클래스를 여러 개를 깔죠. 편입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깔지. 나는 그 당시에 메가스터디에도 있었고 김영애도 있었기 때문에 많이 깔아요, 다들. 근데 나중에 학생들이 1차 합격자 그리고 2차 합격자를 보면 가르쳤던 학생들에 비해서 월등히 적어.
선생님 그러지 않았습니다. 내가 아까 얘기했지만 내가 합격자가 가장 많았기 때문에. 왜 많았을까? 가르치는 방식이 달랐기 때문에 많았겠죠. 오케이? 그 가르치는 방식이 뭐야? 나는 추론 중심으로 가르칩니다. 이게 핵심이거든.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배웠던 게 선생님한테 지금 최근에 라이브 강의 혹은 인강으로 선생님 거 들으면서 가장 많이 질문한 게 쌤, 제가 전에 배웠던 선생님은 이렇게 가르치지 않으셨는데 그럼 내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하라는 대로 하자. 내가 자네가 지금 배운 사람이 누군지 알고 있는데 다 같이 했던 사람이니까 알고 있겠죠. 그 사람들이 가르치는 방법 다 알아요. 근데 그럼 그 사람들이 나보다 합격자 월등히 많았어야지.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합격자가 동일한 스테이지에 있을 때 합격자가 누가 많았는지가 중요하지 않나? 그렇죠? 여러분이 선생님 강의를 들으려고 하는 거는 바로 그런 것 때문일 것이다. 당연하죠. 내가 나의 뭘 믿고, 그렇죠? 선생님이 2000년대 초반부터 올해까지 지금도 논술을 하고 있어요. 18년 정도 하고 있는데, 그치? 자, 그러면 오랫동안 논술을 가르쳤다는 건 고려대학교가 여태까지 어떤 식으로 문제를 냈고, 연세대학교가 여태까지 어떤 식으로 문제를 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은 내가 전체적으로 아웃라인만 쫙 잡아준 건데, 실제 수업에서는 이거부터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겠지. 여러분들이 그럼 디테일하게 들어간다라고 하는 건 뭘 의미합니까? 각각의 제2시문의 내용을 내가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줄까? 아니죠. 각각의 제2시문에서 우리가 어떻게 핵심적 개념을 뽑은 개념의 의미를 분석할 것인가가 연세대학교든 고려대학교든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 포인트에 따라서 여러분이 글을 써줘야지만 합격의 가능성이 어떻게 높아진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작년의 문제, 물론 이건 다시 한번 내가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또 올릴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 얘기를 미리 전체적으로 아웃라인을 잡아주는 건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방향성이라는 걸 제대로 잡지 못하면 올해도 결과는 어렵다. 왜냐하면 사회계열 문제뿐만 아니라 인문계열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본문을 갖다 베끼는 게 아닙니다. 강사들이 많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본문을 갖다 베끼고 내가 알기로도 가르치는 학생들은 나보다 다들 많아.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어떤 강사들이 자기가 가르치는 학생들 절반의 학생들을 붙이고 그 다음 내가 학생들한테 가끔 얘기하는 게 있어. 2018년도에 어쨌든 의도치 않게 내가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 그때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다. 물론 당연하게 내가 그거 여러 번 그 유튜브를 통해서도 그렇고 네이버 TV에서도 그렇고 내가 실제 기명 편입에서 가르칠 때도 학생들한테 얘기했어.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정황 물론 이제 그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내가 그때 시험을 보고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동시 합격을 했다. 근데 가끔 가다가 아이씨 무슨 학사 편입도 동시 합격. 선생님 그때 심리학과를 넣었기 때문에 경쟁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강사들이 있어. 뭐 강사면 당연히 붙는 거 아니야? 그럼 네가 가서 봐봐. 라고 내가 강사들한테 얘기합니다. 선생님이 이제 동료 강사들한테 형 그거 붙었다며? 그러면 다 붙는 거 아니야? 네가 가서 봐봐라. 학생들한테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붙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음이 중요하죠. 그만큼 내가 가르치는 게 가장 실전적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강사가 자기가 뭘 얘기하겠어? 내가 뭐 어느 학교 출신이다 아니면 내가 또 뭐가 있나 뭐 얼마를 본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학생들을 얼마나 많이 붙였는가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2000년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안정적으로 늘 일정 정도 이상의 학생들을 붙였다는 건 그만큼 그 사람이 가르치는 것이 실전적이다는 걸 의미하는 거니까 그 부분을 믿고 선생님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합격의 길로 갈 수 있으면 좋겠다. 해서 이 강좌는 다 무료로 올라가는 거니까요. 부담 없이 여러분들이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저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판단이 들면은 파이널 때 선생님 수업을 통해서 합격의 가능성 월등히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싶어서 이 내용을 하는 겁니다. 자, 지금 고려대학교뿐만 아니라 연세대학교 작년 문제도 올려놓고 최근 거 나머지 기간에 다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고요. 선생님 거 본 다음에 또 합격한 사람이 있으면 올려주십시오. 유튜브 보니까 작년에 선생님 거 강의 듣고 뭐 붙었습니다 이렇게 올린 친구도 있는데 땡큐. 내 강의를 와서 직접 듣든 아니면 인강을 통해서 듣든 어쨌든 강사가 학생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 합격의 가능성을 높이는 거겠죠?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 있으면 좋겠다. 아시겠죠? 자, 내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거 유튜브를 먼저 끝내고 너무 내가 빡세게 한 것 같아. 힘들어 죽겠네. 자, 어쨌든 여러분들 궁금한 거는 네이버에 조인병천 블로그 혹은 조인병천 카페에다가 여러분들이 댓글로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해 주시고 유튜브에도 올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까지 조인병천이었습니다.
끝내고 이것도 녹화되고 있지? 오케이. 사운드 잘 들어갔고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